금요일 아침, 톰이 들은 첫 소식은 반가운 뉴스였다. 대법관 대처의 가족이 전날 밤 마을로 돌아왔다는 것. 인디언조와 보물에 대한 관심은 순간적으로 뒷전이 되었고, 베키가 톰의 관심을 독차지했다. 톰은 그녀를 만났고 학교 친구들과 함께 히스피와 걸리 키퍼 놀이를 하며 기진맥진할 정도로 신나게 놀았다. 그날은 특별한 방식으로 마무리되었다. 베키는 엄마를 졸라 오랫동안 약속만 했던 소풍을 내일로 정하게 만들었고, 엄마는 결국 허락했다. 베키는 기쁨에 들떠 어쩔 줄 몰랐고, 톰도 마찬가지였다. 해가 지기 전에 초대장이 배포되었고, 마을의 젊은이들은 곧바로 소풍 준비로 흥분 상태에 빠졌다. 톰은 흥분된 마음에 늦은 밤까지 깨어 있었고, 허크의 야옹 신호를 듣고 보물을 손에 넣어 다음 날 베키와 소풍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할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그날 밤 신호는 오지 않았다. 결국 아침이 밝았고 10시나 11시쯤 되자 흥겹고 장난기 넘치는 아이들이 대법관 대처의 집에 모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출발할 시간이었다. 어른들은 이런 소풍에 끼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다. 18살 정도 되는 몇몇 젊은 여성들과 23살 정도의 몇몇 청년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졌다. 낡은 증기 페리보트가 특별히 대여되었고, 곧 유쾌한 무리가 음식 바구니를 가득 들고 마을의 큰 길을 따라 나아갔다. 톰의 이복 형제 시드는 몸이 아파서 소풍을 가지 못했고, 메리는 그를 돌보기 위해 집에 남았다. 출발 직전 대처 부인이 베키에게 말했다. 네가 돌아오는 게 늦어질 거야. 그러니 밤에는 강가 근처에 사는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는 게 좋겠다. 그럼 수지아폰에서 잘게요, 엄마. 그래, 알았다. 그런데 제발 얌전히 굴고 말썽 부리지 마. 길을 따라 걷던 중 톰이 베키에게 속삭였다. 야,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수지아폰에 안 가고 그냥 언덕을 올라가서 더글라스 과분에서 자는 거야. 왜? 그 집엔 아이스크림이 있잖아. 거의 매일 엄청 많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를 보면 엄청 반가워하실 거야. 와, 재미있겠다. 베키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근데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 그걸 어떻게 아셔? 베키는 고민하다가 마지못해 말했다. 그건 좀 나쁜 일일 것 같은데. 아이, 뭘 그런 걸 걱정해? 엄마가 내가 안전하길 바라시는 것뿐이잖아. 만약 엄마가 생각해 보셨다면 분명히 거기 가도 된다고 하셨을걸? 난 확신해. 더글라스 과부의 환상적인 환대와 아이스크림이라는 유혹을 베키는 결국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둘은 아무에게도 이 계획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톰은 한 가지 걱정이 떠올랐다. 혹시 오늘 밤 허크가 신호를 주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기분이 좀 가라앉았지만 더글라스 과부네에서의 확실한 재미가 보물찾기의 불확실한 가능성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다. 어제 신호가 없었으니까 오늘도 없을 가능성이 크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한 톰은 그날 하루 동안은 보물 생각을 완전히 잊기로 했다. 동굴 탐험 마을에서 3마일 떨어진 곳, 페리보트는 숲속 계곡 입구에 멈췄다. 아이들은 들판으로 쏟아져 나왔고 곧 숲속과 바위산에서 웃음과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모두들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뛰어놀고 마침내 허기진 채 야영지로 돌아와 거대한 식사를 했다. 식사 후에는 커다란 참나무 그늘 아래서 쉬며 수다를 떨었고, 그러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동굴 갈 사람?
모두가 가겠다고 외쳤다. 촛불 꾸러미가 준비되었고 곧 아이들은 언덕을 올라 맥두걸 동굴로 향했다. 동굴 입구는 언덕 비탈에 있었고 커다란 예자 모양의 구멍이었다. 그 앞에는 두꺼운 참나무 문이 있었지만 잠겨 있지 않았다. 동굴 내부는 얼음 저장고처럼 차가웠고 벽은 단단한 석회암으로 뒤덮여 이슬처럼 축축했다. 아이들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즐기다가 곧 다시 떠들썩하게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촛불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몰려들어 그것을 뺏으려 했고 결국 촛불이 꺼지면 웃음과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렇게 한참을 놀고 난 뒤 아이들은 메인 통로를 따라 깊은 동굴 안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동굴의 주통로는 너비 8에서 10피트 정도였고 위쪽은 60피트 높이의 바위 벽으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여기저기 좁고 높은 갈라진 틈이 뻗어나가 있었는데 맥두걸 동굴은 끝없는 미로처럼 얽혀 있어서 길을 잘못 들면 며칠 밤낮을 헤맬 수도 있는 곳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층층이 쌓인 미로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무리 깊이 내려가도 끝이 없다고 믿었다. 그리고 아무도 동굴을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톰 소여는 누구보다 동굴을 잘 아는 아이였다. 무리는 주 통로를 따라 약 4분의 3마일 정도 이동했다. 그러다 그룹과 짝을 이룬 아이들이 하나둘씩 갈림길로 빠져나가 어두운 복도를 따라 빠르게 달리며 다시 합쳐지는 지점에서 서로를 놀래키는 놀이를 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알려진 구역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30분 동안이나 따돌릴 수 있었다. 조금씩 한 그룹씩 입구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숨을 헐떡이며 웃음을 터뜨리면서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양초에서 흘러내린 기름에 얼룩졌고 점토에 뒤덮여 있었으며 그날의 모험에 완전히 만족한 표정이었다. 그제야 그들은 시간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밤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페리보트의 종이 반시간 동안 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하루의 모험이 마무리되는 것도 낭만적이고 만족스러운 일이었다. 페리보트는 야생의 승객들과 함께 강으로 나아갔다. 아이들은 누구도 지체된 시간을 신경 쓰지 않았지만 배의 선장만큼은 예외였다. 허크는 이미 감시를 서고 있었다. 그때 페리보트의 불빛이 부두를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배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젊은이들은 거의 탈진한 사람들처럼 조용하고 잠잠했다. 허크는 배가 어떤 배인지, 왜 부두에 정박하지 않는지 궁금했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자신의 임무에 집중했다. 밤은 점점 구름이 끼고 어두워졌다. 10시가 되자 마차 소리가 멎고 곳곳에서 불빛이 하나둘씩 꺼졌으며 길을 걷던 사람들도 모두 사라졌다. 마을 전체가 잠들었고 이제 작은 감시자 허크만이 정적과 유령들과 함께 남겨졌다. 11시가 되자 여관의 불이 꺼졌다. 이제 사방이 어둠 뿐이었다. 허크는 한참을 지루하게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이제 포기하고 그냥 잠자리에 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때 소리가 들려왔다. 허크는 즉시 귀를 기울였다. 골목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였다. 그는 벽돌 가게의 모퉁이로 몸을 날렸다. 순간
두 남자가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고 그 중 한 명은 무엇인가를 팔 아래에 끼고 있었다. 그 상자가 틀림없다. 그들은 보물을 옮기려는 것이다. 이제 톰을 부른다고 해도 소용없다. 그들이 상자를 가지고 도망치면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아니, 그는 그들을 따라가야 한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뒤따라가야 한다. 헉은 결심했다. 그는 맨발로 고양이처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남자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만 거리를 유지했다. 그들은 강변 거리를 따라 세 블록을 걸어가더니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한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 후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카디프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 접어들었다. 그들은 언덕 중턱에 있는 늙은 웨일스인의 집을 지나쳤다. 망설임 없이 계속 올라갔다. 좋아. 허크는 생각했다. 저놈들은 저 오래된 채석장에 묻을 생각이군. 하지만 그들은 채석장에서도 멈추지 않고 언덕 꼭대기로 계속 올라갔다. 그들은 울창한 수맥 나무덤불 사이에 좁은 길로 들어섰고 곧바로 어둠 속에 사라졌다. 허크는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이제 그는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는 잠시 빠른 걸음으로 따라가다가 너무 빨리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속도를 늦췄다. 그는 몇 걸음 더 나아갔다. 그러다 완전히 멈춰섰다.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단 하나,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 순간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언덕 너머에서 들려왔다. 불길한 소리였다. 그러나 발소리는 없었다. 설마 모든 걸 놓쳐버린 건가? 허크가 뛰어가려는 순간 불과 4걸음 앞에서 누군가 목을 가다듬었다. 허크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그는 억지로 침을 삼켰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마치 수십 번의 오한이 한꺼번에 몰려온 듯이 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 바로 과부 더글라스의 집으로 들어가는 난간에서 5걸음 떨어진 곳이었다. 좋아, 허크는 생각했다. 그들이 여기에 묻는다면 찾기는 쉽겠지. 그 순간 낮고 으스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인디언 조였다. 빌어먹을 그녀에게 손님이라도 있나 보군. 이 시간까지도 불이 켜져 있잖아. 다른 남자가 대답했다. 그 유령의 집에서 봤던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차가운 공포가 헉의 심장을 조여왔다. 이것이 바로 복수라고 했던 그 일인가? 그는 도망가고 싶었다. 그러나 과부 더글라스는 그에게 여러 번 친절을 베풀었다. 이 남자들이 그녀를 죽이려는 걸까? 그녀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을 붙잡아 버릴 수도 있었다. 허크의 머릿속에서 이 모든 생각이 낯선 남자의 말과 인디언 조의 다음 대사 사이의 찰나의 순간에 휙휙 스쳐 지나갔다. 덤불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야. 자, 이쪽으로 와. 이제 보이지? 정말 손님이 있는 것 같네.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어? 그만둔다고? 내가 이 나라를 영영 떠나려는 마당에? 그만두라고?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다시 말하는데 난 그녀의 재산 같은 건 관심 없어. 네가 다 가져. 하지만 그녀의 남편이 나한테 한 짓은 용서 못해. 그 자식은 날 여러 번 괴롭혔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놈은 나를 불황자로 몰아 감옥에 쳐넣었지. 그게 다가 아니야. 그건 100만 분의 1도 안 돼. 그 자식은 나를 말뚝에 묶고 채찍질했어. 감옥 앞에서, 온 마을이 보는 앞에서 흑인처럼 채찍질했다고. 그걸 이해하겠어? 그 자식은 나를 모욕하고선 죽어버렸어. 하지만 난 그 대가를 그녀에게 치르게 할 거야. 제발
그녀를 죽이지 마. 죽이라고? 누가 죽인다고 했어? 그 자식이 여기 있었으면 당장 죽여버렸겠지만 그 여자는 아니야. 여자에게 복수할 때는 죽이는 게 아니지. 그녀의 외모를 망가뜨리는 거야. 콧구멍을 찢어버리고 암태지기처럼 귓불을 잘라버리는 거라고. 허크는 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조용히 한 걸음씩 뒷걸음질 쳤다. 그러다 똑 마른 나뭇가지가 허기의 발 아래서 부러졌다. 그는 숨을 멈추고 들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완벽한 정적이었다. 이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는 신중하게 몸을 돌리고 덤불 사이를 조심스럽게 빠져나갔다. 그리고 차해석장에 도착하자마자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언덕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 웨일스인의 집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늙은 남자와 그의 건장한 두 아들이 창문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누가 저렇게 두들겨대? 무슨 일이지? 빨리 문 좀 열어줘요. 제가 다 말할게요. 뭐야? 넌 누구냐? 허클베리 핀이에요. 제발 빨리 들여보내주세요. 허클베리 핀이라고? 그 이름으로 문이 쉽게 열릴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얘들아, 문 열어줘 보자. 무슨 일인지 드러나 보자고. 허기 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은 제발 절대 제가 말했다는 걸 알리지 마세요. 제발요. 안 그러면 전 죽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과부님이 저한테 잘해주신 적이 많아서요. 그래서 말하고 싶어요. 말할게요. 다만 정말 절대 저라고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셔야 해요. 얘가 뭔가 할 말이 있는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안절부절 못할 리가 없잖아. 어서 말해라. 여기 있는 누구도 너의 얘기가 밖에 새지 않을 거야, 얘야. 3분 후 늙은 남자와 그의 아들들은 단단히 무장한 채 언덕 위로 올라갔다. 그들은 무기 손에 쥔 채 수맥덤불 길로 살금살금 발을 들였다. 허크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다. 그는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다. 긴장감 넘치는 침묵이 흐르고 그리고 갑자기 총성이 울려 퍼졌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허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온 힘을 다해 언덕을 내달렸다.